자, 이제 23번이죠. 23번은 원금균등이죠. 원금균등 상환에 원리금 합계죠. 요거는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 원금균등액을 계산해야 되죠. 원금균등액은 대부액 나누기 납입횟수죠. 이 납입횟수라고 쓰는 이유는 10년이라고 해서 10으로 10번에 납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이면은 그게 매년 상환이면 10번 상환에 납입하는 거지만 매월이면은 120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납입횟수라고 늘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매월인지 매년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 이자가 첫 회이자면 첫 이자면 이 대부 원금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첫 회를 묻지 않고 둘째나 셋째나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잔금에다가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자율이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를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둘째 번이잖아요. 둘째 2회차. 근데 원금 상환은 늘 똑같아요. 원금 상환은 이거 한 번 계산해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잔금이라는 게 둘째 회면은 한 번은 갚은 거잖아요. 그 한 번 갚은 그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곱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 대부액이 얼마예요? 3,600이에요. 그럼 나누기 몇 해서 120개월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3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자잖아요. 두 번째. 얘는 항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30. 두 번째 이자는 한 번은 갚았잖아요. 그러면은 3,600에서 한 번 갚았으니까 얼마가 남아요? 3,570이 남죠. 여기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죠. 됐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표정이 다 알아들을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이거 3,570에 이자를 곱한다. 이자가 0.055%예요. 근데 이거는 연이자란 말이에요. 나누기 12를 하는 거죠. 요거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은 여기가 148,750원 나오나요? 그럼 요 30만원과 148,750원 하면은 448,750원. 작년에는 9회차를 물었어요. 9회차. 뭐 아예요, 아는. 이 짓을 9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짓을 9번 하는 게 아니고 8번 갚았다고 치면 되잖아. 이렇게 8번 갚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만원씩 8번 갚으면은 240만원 갚았으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3,600에서 240 갚고 3,360을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그죠? 작년엔 9회차하고 13회차를 물었어요. 또 뭐 아예요. 13회차는 12번 갚았으니까 30만원에 곱하기 12번 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주택저당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자, 원금균등이 이제 머릿속에 이걸 그려 넣고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죠? 처음서부터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위험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의 원금 만기 일시상환 저당의 경우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자, 고정금리로 대출받았고요.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건데 그게 고정이자율이니까 늘 똑같은 이자만 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 균등분할 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적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원리금 얘는 얘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면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많다 또는 적다. 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게 순간적으로 적용. 이게 글자 한 글자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수잖아요. 이런 걸 줄여야 된다고요. 그 한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와이프가 그랬었어요. 한계 때문에 안 됐어요. 문제 잘못 읽어서 세법에서. 그러니까 한계 차이로 안 되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공부한다고 어디 가자 소리를 안 하니까. 1년간 좀 편했어요. 주말마다 공부한다고. 어디 작년에 합격하니까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매주 다녀야 돼. 매주 숙제.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어디 주변에 다닐 만한 데 없냐고. 매주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다녀야 돼. 아무튼 그 지난주에는 뭐 가까이 그냥 여기 그리너리 그 카페라도 가야 돼. 근데 그 카페가 참 좋더라고요. 정원도 이렇게 있어서 그 처음에 오픈할 때 갔거든요. 10시 반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가니까 더 좋더라고. 그 단둘이서 그냥 저거를 이제 그냥 별장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지. 전부 다. 예? 라이브요? 노래도 해줘요? 몇 시에요? 시간대가 있어요. 야외에서. 10시 반에 오픈해요. 어디에 있어요? 저기 뒤쪽에 산 있잖아요. 저쪽, 어디냐. 몇 단지 있는데, 3단지. 이생활권인, 일생활권인가요, 거기가? 가락마을, 이렇게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저 가락마을 쪽에 이게 전통가옥 단지인가요, 여기가? 전통가옥 단지 그 뒷산이에요, 뒷산. 한옥마을 뒷산. 뒤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가시면 되죠, 뭐. 제가, 사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여러 번 이제 물어봤거든요. 저기, 다른 이제 대전의 학원에 그 과장님도 있어서 젊은 친구라.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가볼 만한 데가 어디 있나 해서 물어봤더니만, 저기, 고복저수지? 거기에 뭐, 이트로스터스 뭐 이렇게, 거기 괜찮다 해서 또 거기도 가보고. 와이프가 참, 다행인 게 이제 길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갔던 데를 또 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번은 저쪽으로 가고 하면, 참 좋다, 여기 어디야? 뭐 이렇게. 그래서 참 좋아요. 아무튼, 이제 저쪽 어디 대청호 근처 지난주에는 저기 갔거든요. 지난주는 팡시온. 대청호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팡시온을 이렇게 빠른 길로 간 게 아니고 이게 이 호숫길 따라 빠른 길로 가면 뭐 한 40-50분이면 가죠. 근데 호숫길 따라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드라이브 코스가 정말 좋잖아요. 어차피 드라이브 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니까 1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탕시온이라고. 그 드라이브 코스가 신탄진 쪽으로 들어가서 가야 이게 드라이브 코스가 좋아요. 그냥 내비게이션 안내하면은 대전 시내로에서 안내하거든요. 그게 빠르니까. 예? 일단 신탄진 쪽으로 가더라도 큰 길로 안내해요. 큰 길이 빠르니까. 근데 거기는 꼬불꼬불 이렇게 이게 드라이브 코스니까, 그렇게 가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드라이브 코스는 훨씬 낫죠. 벚꽃 피었을 때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벚꽃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그 진후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가 제일 바쁠 때예요. 토요일도 수업이 있고 어떤 때는 일요일도 수업해야 되고 제일 바쁠 때라 이 꽃 구경을 못해요. 지금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그게 참 그랬었는데, 대학 다닐 때도 꽃 구경을 못하는 이유가 중간고사 바로 앞두고죠. 그럼 중간고사 끝나면은 꽃 구경 가야지 하는데 그게 꽃이 기다려주나요? 중간고사 끝나면은 이제 꽃은 다 지고 없죠. 그 지고 없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꽃이, 그때 피는 꽃이 라일락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일락 꽃향기가 참 향기롭잖아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라일락. 하얀 라일락, 보라색 라일락, 이렇게. 아무튼, 드라이브 코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글쎄, 저는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피웠으니까. 학교 안에 늘 있으니까요. 그게 꽃 색깔이 그런 것들이 비슷한지, 등나무 꽃향기도 비슷해요. 그게 보라색 그 등나무 꽃이.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말 아시나요? 갈등. 그 갈자가 칡갈자예요. 등자가 등나무 등자예요. 칡과 등나무는 얽히설기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아무튼 자 이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3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하는 대출 방식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다음에 5번의 점증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 이게 제일 부담이 초기에 제일 적은 게 바로 점증이잖아요. 다음에 25번이고요.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 기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죠. 이건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고요. 그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이것도 입찰지대의 뜻 그대로죠. 그다음에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요거 맞는 말이죠. 고전학파는 비용이 아니라고 했고 신고전학파는 비용이라고 했죠. 이걸 이제 사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좀 어려웠었는데 이걸 이해하는 게 그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신고전학파는 제품을 생산할 때 공업 생산을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품을 생산할 때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토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 사서 임금 주고 원재료 사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토지 소유자에게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대예요. 지대. 토지 소유자한테. 그러면 그걸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 원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지대를 비용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잉여라고 보는 쪽은 농업 생산에서 그 다른 생산 요소는 이제 대가를 이렇게 돈을 임금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재료 농기구 같은 거 사면은 돈 줘야 되고. 근데 원래 있던 땅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물건이 아니고 원래 자연이 준 그 농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여러 대가를 다 줬단 말이에요. 농기구에 대한 대가, 그 사람 쓰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 이런 거 다 주고 남는 게 있다는 거는 요거는 그 토지의 비옥도에 의해서 남는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자연력에 의해서 남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익료로 봤어요. 이익료, 남는 거. 계산할 때도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또 수송비 빼고 남는 거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익료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4번에 위치지대론. 자, 차액지대와 위치지대가 고전학파라 그랬죠. 이 두 이론은 모두 다 지대를 이익료로 봤잖아요. 그리고 위치지대에 대해서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잖아요. 근데 지대가 없는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저 먼데 이제 최열등지나 저 한계지, 이 먼 곳은 그것은 지대가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설령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공짜로는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땅에도 지대가 있을 것이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로서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농지라는 관점에서 봤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노자토 이렇게 했는데 신고전학파는 노자로만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또 강조하고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봤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6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자기 자본의 10배죠. 10배 범위까지 참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원칙은 2배잖아요. 원칙은 2배인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거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을 때에는 10배까지 확대가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최소 7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요건이 같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자본금이 최소 70억 원 이상이라야 되죠.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있어야 되는 것도 똑같아요. 2번.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가 가능하죠. 이게 다른 회사는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3호가 가능하고요. 그 5번하고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근데 5번에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라면은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따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미 공모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위에 3번처럼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되잖아요.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를 어떻게 합병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은 자 이거는 제가 이거 표시할까 말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기억니은 디귿리을 미음 내용을. 근데 질문을 제대로 못 읽으면 지금 이게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봐야 돼요? 사업주 입장에서 봐야 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 기업에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여 개발 사업의 부도가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대출 원리금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독립해 있게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청구를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자한테는. 그래서 그게 위험이 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현실적으로는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어느 정도 보험을 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은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죠. 이 시행사가 사업주거든요. 사업주라고 하는 게 보통 시행사예요. 시행사. 사업주. 보통은 그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은, 이제 사업주가 부도가 나면 그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 무너지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그 사업권을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이 그거를 다른 이 회사한테 사업권을 넘겨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 시공사 부도 나버리면 그럼 또 일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공권을 받아서 다른 건설사한테 시공권을 주는 거죠. 다음에 디귿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나중에 인출되도록 한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누구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괜찮죠? 자, 이게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입출금을 통제하잖아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입출금을 통제하는데 여기 이제 대출금도 요 에스크로우 계정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출금이 들어가면은 이걸 입출금을 통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금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양되면 분양 수익금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분양 수익금을 뭐에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먼저 써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대출금이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중물. 우리 펌프질 할 때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집어 넣으면 거기에 이제 물 올라올 때까지는 이제 물 부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물을 더 안 부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 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때까지만 돈을 대출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대출해서 이제 짓다 보면 이제 분양 수익금 들어오면 이제 뭘로 올리면 되니까? 분양 수익금으로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 완공할 정도의 이제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지. 먼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공사비에 제일 먼저 충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출금 상환해야 되고 수익은 나중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리얼은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제한적 소구라고 한다면 제한적 소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비소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비소구인데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것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금융기관이. 다음에 미음의 법적인 채무자가 프로젝트 회사가 되게 하여 사업주의 부의 금융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내용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출제가 되면 이 정도로는 출제가 되니까. 다음에 28번은 이제 부동산 관리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그건 위탁관리잖아요. 근데 그 1번에 자가관리는 했잖아요. 자가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앞부분 맞죠? 그럼 뒷부분이 틀렸어요. 이 지문을 만들 때 대체로 앞부분은 맞게 하고요. 뒷부분은 틀려.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맞게 해서 긴장을 풀게 하는 거죠. 긴장을 풀게 해서 뒤에서 틀리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걸 전건, 후건 이렇게 하잖아요. 전건, 앞에, 후, 뒤에 이제 앞부분을 많이 틀리게 해요. 이렇게 하고요.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다음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에 부동산의 청소관리,
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 등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맞죠? 청소하고 뭐 운전하고 뭐 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리란 부동산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적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해당,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 자보시하죠.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이게 에셋 매니지먼트라 그랬잖아요. 에셋 매니지먼트 할 때 이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염두에 두면서 부동산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한다 또는 기업의 부를 극대화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 전체. 근데 이 부동산 관리에는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이게 프로퍼티는 부동산 건물에 초점 맞추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자산은 신경을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더 좁혀지는 거고, 시설 관리는 그 시설 유지 관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얘가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이 자산 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로서 인력 관리, 수지 관리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인력 관리, 수지 이렇게 돈 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인력 관리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 5번에 혼합 관리는 섞여 있는 거죠. 자위혼 섞여 있는 거예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이며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29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요거 용어를 많이 했잖아요.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지금 그 5번에 보시면은 시장 분석이라고 말이 돼 있잖아요. 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시장 지역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하는 것. 이거는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해요. 지역 경제 분석.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1번의 타당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하는지 분석. 수익성, 요게 키포인트죠. 이렇게 DCC 타투 할 때. 여기까지가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요.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 그러니까 둘로 나눌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키워드가 뭐라고요? 수익성을 보는 거, 수익성. 그럼 수익성을 뭘로 판단해요? 순수네로 순수네. 이게 0보다 큰지 적은지 1보다 큰지 적은지 이걸로 이렇게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단계에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어디서 제공받아야 돼요? 여기서 GCC 할 때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단계가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지역의 범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분석은, 자, 여기 이제 요 또 시장 분석 나오네. 시장 분석은 수급. 근데 여기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죠. 그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시장성으로 나왔죠. 이거 이제 그 대상 물건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마켓하고 마케트빌리티 이렇게 달라요. 시장성하면 마케트빌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장 분석은 이제 수급 분석을 하는 건데 시장성 분석은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이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죠. 그게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30번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금 이 그 민간 개발에서 1번의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의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 회사가 힘을 합치는 거죠.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서 상호 기술 보완이라든가 또는 자금 조달 때문에 그렇게 힘을 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2번에 토지 신탁 방식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신탁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탁 방식이 제일 복장 편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다 이제 신탁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는 하나는 자력개발.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3번 사업위탁 방식. 사업위탁 방식에서 자금 조달을 누가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노하우를 개발업자한테 제공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요.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신탁 방식, 이번에 토지 신탁 방식은 누구 명의로 진행돼요? 이거는 이제 신탁 회사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소유권이 다 넘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이 공사비 대물 변정. 자, 이거는 물건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제 발주하면서 돈은 내가 없으니까 그 나중에 다 완공되면 그 물건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분양되면 분양 수익금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다음에 5번 지문은 등가 교환 방식이죠.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수수료 문제가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왜?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되니까 뭐 굳이 수수료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1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31번은 요거는 일단 질문을 이해했는지를 봐요. 질문 대충 그냥 이렇게 찍어놓고 맞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지금 질문을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질문 볼게요. 부동산 평가 방식이라고 했죠. 부동산 평가 방식 하면 몇 방식이 있어요? 뭐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방식 안에서 다음에서 나타내는 부동산 평가 방법 했어요. 그럼 부동산 평가 방법에 뭐가 있어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있지 않나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용어 자체를 모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가장 겉테두리잖아요. 겉테두리. 이걸 알고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용어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 방법들 중에서 지금 보기 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감가상각 또는 감가 수정된 가치와 동일하다는 개념이다. 자, 이게 감가수정 또는 감가상각이란 말이 나오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원가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원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셨나요? 원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 1번부터 보세요. 부동산의 시장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므로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크다. 이게 원가법에 이런 게 나오나요? 이거는 무슨 법이에요, 이게? 수익환원법 아니에요. 소득을 보고 판단하는 게.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자녀법, 건물자녀법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량된 방법이다. 자, 수익자녀법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의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토지자녀법과 이걸 개량한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해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건 무슨 법이에요? 이건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기대되는 매년의 소득이 매년의 소득과 기간 말 부동산의 처분 시 창출되는 소득. 이것도 소득, 수익이죠, 수익. 예,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이죠. 5번은 신축 건물이나 공공건물, 교회 등과 같은 특수목적의 부동산은 이거는 수익도 없고 거래도 없잖아요. 원가법밖에 없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질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듣고 보니 그렇죠. 아무튼 자 그렇게 하시고요. 32번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조금 쉬겠습니다.